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상임위 10곳이 가동되고 있는데 가장 치열한 곳 역시 법사위죠. 네, 오후 질의부터는 지방 검찰청들이 대상이지만 오전엔 지역 고등법원을 상대로 사법개혁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 재판 소원제가 화두였는데요. 이 재판 소원은 확정 판결이 됐더라도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이를 헌재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사심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 진성철 대구고법장이 헌법상 규정 위반이라며 반대 뜻을 피력했는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 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거라며 입법 정책적 사안엔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언안 등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사법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관 증언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는 않는다며 이 법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다른 상임위의 국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회 과방위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났는데 과기정통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SKT 해킹 사태 때도 KT와 LG U+를 살펴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또 터지고 터졌다고 질타에 가세했습니다.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여야 의원들이지만 국감 기간 이뤄진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을 두고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에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과 화환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마 많은 분들도 최민희 위원장 결혼식에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축의금을 냈거나 아니면 화환을 보냈거나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적이 없고 딸 결혼식 날짜에도 관여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자녀 이야기를 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딸은 고등학교 때 제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너무 많은 매도를 당해서 심리 상담을 오래 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아울러 국회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김건희 씨 비호를 위한 특검 흔들기라고 반격했습니다. 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도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야당의 주된 타겟이 된 이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걸 경계하는 기류입니다. 한정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도 조금 전 빠르게 인선을 발표하며 조속한 공급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11호 부동산 대책은 시장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심과 직결되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전망 등에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후속 관련한 무슨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부동산 대책 관련 정부 인사의 발언 등을 정조준하며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최근 발언을 직격했습니다. 국민은 정말 열불나는 유체 이탈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특히 이 차관은
56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여권 고위층은 자신들은 수십억 자산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난민으로 돌아가라.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도 발족했는데 향후 국감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대여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코스피 신고가 행진도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해지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제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서며 장을 마감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는데요. 주식시장의 정상화 흐름은 특별히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돼야 한다며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하는 데 가용한 정책 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고강도 규제로 꼽히는 11호 부동산 대책 시행 뒤 시장 일각의 반발에도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만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합리적인 투자 문화가 정착되고 경제 성장이 실현될 수 있다며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오늘 언급은 투기 수요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표명한 거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일본 임시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다카이치 내각의 출연으로 일본의 우경화가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이번 다카이치 총재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당선 배경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다카이치 총재가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당선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1885년 내각제를 도입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총리를 맡은 이후 제104대 총리이자 사상 첫 여성 총리입니다. 중의원 10선으로 경제안보 담당상, 총무상 등을 역임했고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어제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가 새로운 연합 정권을 합의하면서 이미 예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수는 196석, 일본 유신회 의석수는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는 모자랐지만 무소속 의원들이 다카이치 총재에 투표하면서 다카이치 총재는 237표, 과반을 넘기면서 1차 투표에서 총리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네,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 전망 그리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유신회와의 연정으로 무난히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국정 운영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유신회는 우선 다카이치 내각에 자당 의원들이 입각하지 않은 채 외곽 지원에 나서기로 했는데 기존 자민공명당 연합 여당보다 협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와의 연정 합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10% 축소, 기업단체 정치자금 금지 등의 유신회 요구를 대거 수용했는데 자민당 내에서부터 벌써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민당 유신회는 231석으로 여전히 과반에 못 미치는 만큼 법안과 예산안에서 야당의 협력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의 우경화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인식과 관련해서는 다카이치 총재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더 이상의 사과를 후손이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전 총리의 70년 담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자칭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을 참석시켜야 한다는 등 도발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매년 빠지지 않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이번 가을 제사 때는 일단 외교 관계를 고려해 보류했지만 여전히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성 우익들이 다카이치 총리의 주요 지지층인 만큼 역사 문제 등에서 앞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는 일본 신임 총리로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선출된 데 대해 일본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이재용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계속 협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검찰이 별건 수사와 압박으로 허위 증언을 끌어내 진실을 왜곡했다며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대규모 장내 매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시세 조종 목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시세 조종 혐의를 받은 피고인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A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창업자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짧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검찰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고요. 네,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로 보인다며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과 금융감독원 수사에서 일관되게 시세 조종을 부인해온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는 허위 진술을 했고 이 때문에 피고인들 일부가 구속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드라마 제작사를 카카오엔터에 부당하게 비싼 가격에 판 혐의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 창업자는 재작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공개 매수 가격 12만 원보다 주가를 높이기 위해 500여 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 2,400억 원 어치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김 창업자의 승인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최고가를 경신하며 3,900에 바짝 다가섰지만 점차 상승세가 꺾이며 3,8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장중에 50만 원 벽을 넘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1.3%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진 못했는데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코스피가 3,800을 넘은 지 하루 만에 3,900까지 돌파할 기세였지만 3,900 앞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는 0.9% 오른 채 출발해 2%대까지 상승폭이 커지다 3,893까지 올랐습니다. 장 초반 순 매도를 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세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이 순 매도로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작아졌고 결국 0.2% 오른 3,823으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에 최고가를 찍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처음으로 장중에 50만 원을 넘겼는데 지난달 1일 종가 25만 6천 원과 비교하면 한 달여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높여 잡기도 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도 장중에 99,900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0만 전자 턱 밑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한미 관세 막바지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현대차와 기아는 장중에 각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창업자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 소식에 카카오는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며 900선에 올라서는 듯 했지만 0.3% 내린 872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에도 환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21원으로 출발해 완만하게 상승해 1,427원까지 올랐습니다. 일본 새 내각이 엔화 약세를 예고하면서 원화 가치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네, 캄보디아의 한 호텔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캠 사기 연루 여부 등 정확한 사망 배경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캄보디아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앞입니다. 네, 한국인 사망자가 발견된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8시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캄보디아 경찰이 현지 우리 교민회장을 통해서 한국 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일단 푸놈펜에서 시아누크빌이 230km나 떨어진 점을 감안해 현지 교민회장에게 현장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숨진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여권과 휴대전화, 또 유서로 보이는 메모까지 발견됐습니다. 메모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교민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갔지만 통제가 이루어져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면서도 주변에서 남성이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YTN에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이 발견된 시아누크빌은 최근 문제가 된 온라인 스캠 범죄 단체들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이 때문에 타살 혐의점이 없어도 이 남성이 스캠 범죄 단체와 관련이 있는지, 납치나 감금 피해를 당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은 현지에 영사를 급파해 현지 경찰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캄보디아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와 감금, 고문 등 현안이 핵심입니다. 여야 의원들은 신구 정부 책임론을 띄우며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사관 측이 납치, 감금 구조 요청에 대해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했다는 논란, 코리안 데스크 설치 필요성, 또 납치 감금 피해 시 비상 등 매뉴얼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외통위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 공관을 대상으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른바 스캠 단지라고 불리는 푸놈펜 외곽의 태자 단지와 원구 단지 등을 시찰할 계획입니다. 위원들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조금 넘어 이곳 푸놈펜에 도착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로 달아난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로 송환되는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캄보디아로 도피한 범죄자는 123명으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적으로 1년에 25명 발생한 것과 비교해 5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는 지난해 48명, 올해 상반기 28명에 그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64명 가운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48명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앞서 영장이 발부됐던 한 명을 포함하면 모두 4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오늘도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죠? 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데려온 64명 가운데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모두 49명입니다. 오늘도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한 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 중 한 명의 영장은 반려하고 58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48명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요.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은 45명 전원과 경기 북부경찰청, 대전경찰청, 경기 김포경찰서 피의자가 한 명씩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은 피의자 15명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원은 11명인데 구속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오늘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차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얼마 정도 가담하셨습니까? 알고 가셨습니까? 캄보디아에 왜 가신 겁니까? 피해자들이랑 신고하시면 어떻게? 이들에 앞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한 명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49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범죄단지에서 중국계 조직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등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송환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되면서 이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겠군요. 네, 현재 충남경찰청과 경기 북부경찰청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로맨스 스캠과 리딩방,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범행에 대해,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로맨스 스캠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실제 감금 피해 등 강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와 범죄 조직의 구조, 해외 공범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캄보디아 최대 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분석 중이라면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에서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기 위해 40여 명 규모 전담팀을 꾸리고 캄보디아 고액 취업 유인 광고 게시글을 올리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홀로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사고 나기 전 당직 팀장과 통화한 육성 파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계속 수색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팀장은 이 경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상황실의 구조 활동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순직해경 고 이재석 경사가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당직팀장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통화 녹음에는 이 경사의 구조 활동을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당직팀장의 발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새벽 2시 반 구조 현장에 나간 이 경사에게 당직팀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경사는 팀장에게 갯벌에 고립됐다고 신고된 남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아직은. 근데 지금 드론 소리는 들리거든요. 지금 좀 더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고립된 남성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수색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팀장은 이 경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상황실에다가 얘기는 안 했어. 얘기하면은 또 물론 난리칠 것 같아갖고 그냥. 이후 계속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이 경사의 말을 끝으로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이 경사는 이 통화를 하고 20여 분 지난 새벽 2시 56분쯤 70대 남성에게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줬습니다. 이때부터 다시 30분 정도 지난 새벽 3시 반 구명조끼를 벗어준 이 경사의 연락이 끊겼고 그제서야 상황실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경사와 통화한 당직 팀장은 이미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순직해경 전담 검찰수사팀은 지난 16일 사고 당일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이모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위는 2인 출동 원칙 등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고 파출소 팀원들의 휴식 시간을 허위로 기록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재판부는 이경위가 사건 직후 일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경위 이외에도 전 영흥파출소장, 인천해경서장 등 지휘 책임자 3명을 입건한 만큼 윗선의 책임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고 이후 이경사의 파출소 동료들에게 사고 경위 등을 함구하라고 지시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도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특검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강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엄 선포 뒤 열렸던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의 위법성을 지적했던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간부회의 때 포고령 위법성 검토를 지시받았던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조사했고요. 다른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한 3차 피의자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최상병 특검의 수사 상황도 짚어보죠. 특검이 임성근 전 사단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 오늘 오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그리고 최진규 전 11 포병대 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최상병 소속 부대 부대장이었던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고요. 작전 통제권이 없는데도 임 전 사단장이 수색 관련 지시들을 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부대원 등을 조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진술 회유를 시도했었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YTN 취재 결과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자신과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증언한 배우 박성웅 씨에게 직접 연락을 했던 사실도 파악이 됐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임 전 사단장은 관련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8일 박성웅 씨에게 연락을 했고 박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기억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신의 지인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다고요? 맞습니다. 특검이 이종호 전 대표 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진술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이 임 전 사단장과 알고 있다는 것을 특검에 말하지 말라고 연락했었다는 진술들입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연락을 한 시점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직전인 지난 8월 1일과 4일인 것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이 자신과 금전 거래를 했던 지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또 별건 수사로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옥중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로비 의혹 수사를 위해 금전 거래 내역을 당연히 조사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옥중 입장문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천에서는 이달 말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막했는데요. 준비 상황을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에이펙을 계기로 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황리단길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는 경주의 대표적인 신흥 관광지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조금씩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파가 붐비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일이라 주말보다 조금 한산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이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찾아보기도 쉬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전부터 이곳 황리단길과 첨성대 등 대표 관광지들을 둘러봤는데요. 대부분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추석 연휴에 황리단길과 첨성대 등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무려 70만 명을 넘었는데요. 지역 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 에이펙 개최를 계기로 방문객이 늘어난 게 확실히 체감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황리단길 상가의 매출이 30% 넘게 오른 거로 집계됐는데요. 에이펙 개막을 앞두고 호텔과 모텔 등 숙박시설 대부분도 일찌감치 예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2만 명 넘는 각국 대표단이 찾아오는 만큼 행사 뒤에도 관광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 보문관광단지가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1979년 조성된 뒤 경주의 대표 관광지였지만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시설이 낡아 젊은 층이 거의 찾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정상회의 이후에도 이번에 개선된 시설을 기반으로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도입하고 외부 투자도 유치해서 단지 전반을 새롭게 재단장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동건 기자, 오늘 회의 첫날인데 어떤 주제가 다뤄지고 있습니까? 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 경제 가속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 또 재정 분야, 이 분야에 관련해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우리나라가 주최국으로 처음으로 여는 재무장관 회의기도 해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인철 부총리는 오늘 개회사를 통해서 인천 플랜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is year we are poised to take an important step, adopting the Incheon Plan, a new 5-year roadmap for the APEC finance track. 구 부총리는 인천 플랜이 올해 에이펙 재무 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 기회 등 4가지 분야로 구성됩니다. 회의에는 중국, 일본은 차관급, 미국은 부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로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세션은 조금 전에 종료가 됐고 이제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열리고 마지막 날인 모레 합동 기자회견으로 회의는 마무리됩니다. 에이펙 최초로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연계되어 개최되는 것으로 정상회의 직전 개최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도 한자리에 모이죠. 젠슨항 엔비디아 CEO, 정 위친 CATL 회장 등이 참석하는데 우리 기업과 다양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젠슨황은 31일 단독 세션 개최가 유력한데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용 삼성 회장과 만난 만큼 후속 협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배터리와 AI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정상들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또 심도 있는 대화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김근우, 오동건 기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약속 반쯤 까맣게 손잡고 갈 줄 알았는데 어디 갔니 어디 갔니 하리니. 네, 지금 들으셨던 이 노래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나는 멜로디의 보컬 목소리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톡톡 튀는 가사까지 뭔가 중독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이 노래 초등학교 2학년이 만들었습니다. 만든 시간도 1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자, 실력파 음악가 집안도 아닙니다. 동네 음악학원도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비결은 다름 아닌 AI였습니다. 오빠들이 자기만 빼놓고 놀러간 게 속상했던 7살 할인이 AI에게 속마음을 말했더니 이런 노래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YTN 뉴스온 팀이 아니죠.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지금 흐르는 이 노래입니다. 어떠신가요? 뉴스온 오후 4시 생방송을 위해서 매일 아침 치열하게 회의를 하고 앵커와 PD, 작가 모두 초를 다투며 방송을 준비하는 느낌을 달아달라고 AI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내용을 넣었더니 1분도 안 돼서 뚝딱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가수처럼 앨범 표지 사진도 만들어주고요. 다른 사람과 노래를 공유하며 댓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 하면 지브리풍의 사진 만들기가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서 너도 나도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까지 입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주는 AI 플랫폼도 생겨났는데요. 자, 궁금하시다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AI로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음악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땡땡팝이라는 장르가 생겼습니다. 설명보다는 직접 보는 게 더 빠르겠는데요. AI로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네, AI로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땡땡팝인데요. 대부분 사회 현상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본 영상은 카카오톡과 땡땡팝을 합친 이른바 카톡팝.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꼬집는 내용을 담았는데 무려 14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카톡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게임 회사 유료화 문제를 비판하거나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불만이 있을 때 해당 회사나 당사자 이름을 붙여 무슨 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그쳤던 온라인 비판 문화가 AI와 결합하면서 이제는 노래를 넘어 영상으로까지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비판할 수 있는 만큼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런 땡땡팝의 제물이 된 당사자들이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나 게시물 차단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톡팝을 바라보는 누리꾼 반응은 어떨까요? 순수하게 노래가 정말 좋다. 생각이 가사가 되니까 더 날카롭다. 나를 비판하는 노래가 나온다면 정말 화날 듯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엔 가을 야구 이야기입니다. 서울 여의도를 지나는 올림픽대로 인근입니다. 자, 왼쪽을 둘러봐도 오른쪽을 둘러봐도 비상하라 최강하나 이글스여 비상하라 모두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멀리서 찍어본 사진은 더 위압적이죠.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 바탕에 모두 비상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마치 그룹 전체가 사활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 이글스는 왜 이리 간절한 걸까요? 26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꼴찌를 전전하며 부진했다가 올해는 심기일전 2위로 리그를 마쳤습니다. 이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니까 지금 들리는 이 응원가를 부르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볼파크에는 나는 행복합니다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상대팀 삼성 라이온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요일 2차전에서 이글스를 꺾고 1대1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녁 6시 반 이글스와 라이온즈의 운명을 건 3차전이 시작됩니다. 독수리와 사자 치열한 기싸움에 누리꾼들은 신이 났습니다. 이글스 비상 안 하면 큰일 날 듯. 이제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부르나 라이온즈도 저런 광고 한번 해봤으면 경험의 라이온즈 대 간절함의 이글스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야구 삼성과 한화가 1승 1패로 맞선 가운데 플레이오프의 분수령이 될 두 팀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믿었던 폰세와 와이스의 마무리 김서연까지 난타당한 한화의 고민이 깊은데요. 맏형 류현진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는 삼성의 창과 한화의 방패 싸움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한화의 방패는 힘없이 뚫리고 있습니다. 정규리그 다승과 평균 자책점 등 4관왕을 차지한 한화 에이스 폰세가 1차전에서 6점을 내준 데 이어 2차전에서는 16승 투수 와이스가 4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습니다. 마무리 김서연도 석점이나 앞서는 여유로운 상황에 등판했음에도 솔로 홈런을 포함해 2점을 내준 뒤 강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믿고 기다리면은 다음 경기에서 잘 던져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화가 예고한 3차전 선발 투수는 맏형 류현진입니다. 1, 2차전 모두 삼성 타선에 난타당한 한화로서는 류현진이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류현진은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올 시즌 한 번 등판해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삼성은 분위기가 훨씬 가볍습니다. 1, 2차전에서 홈런 3방을 포함해 안타 23개를 쳐낸 타선에 불이 붙었고 후라도와 원태인이 나설 선발진도 안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항상 저희는 라팍에서 좋은 결과,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소유의 목표인 1승 1패를 했기 때문에 라팍에서 더 이 분위기를 끌고 간다면은 뭐 3차전, 4차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릴 분수령이 될 3차전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20대 여성이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상가 주택에 불이 났습니다. 30대 엄마가 생후 2달 된 아기를 살리고 피하다가 추락해 숨졌는데요. 염건흥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이번 화재와 관련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불이 났다는 좀 황당한 원인인데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오전 5시 35분께 경기 오산시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날 불이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2층에 이제 홀로 사는 20대 여성 A씨가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뭐 화염 방사 기능 같은 그런 이제 불꽃을 내서 바퀴벌레를 잡으려다가 이렇게 화재가 이어졌고요. 화재 발생 40여 분 만에 진화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본 방법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화재를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제 말벌통 같이 위협적인 곤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이 확보된 야외에서 소방대원 등 전문가가 일부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실내에서는 절대 금하는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스프레이 파스를 이용해서 화염 방사기 같이 불을 뿜어서 바퀴벌레를 잡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그 큰 폭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은 이미 이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고 그래서 이런 내용대로 이미 난 바퀴벌레를 잡은 바가 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또 바퀴벌레를 잡고자 화염 방사기 같은 스프레이 파스 또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결합한 화염 방사기 형태를 이용해서 잡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프레이 파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화염 방사기처럼 불을 뿜어서 바퀴벌레를 잡겠다 이런 생각이었다는 건데 지금 유튜브를 보고 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을까요? 일단 비슷한 사례들은 있긴 한데요. 2021년 5월에 보면 그 부산의 한 주택에서 전기 모기채와 이제 바퀴벌레가 들어갔는데 거기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이게 불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제 맨홀 속에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살충제를 뿌렸다가 폭발 사고가 났던 사례도 있고요. 또 2024년 같은 경우는 뭐 쥐가 있었는데 그 쥐를 잡고자 이런 그 바퀴벌레 살충제를 20캔이나 사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전기 살충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불꽃이 튀어가지고 화재가 났던 사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프레이 파스와 전기 불꽃이 결합하게 되면 또 큰 폭발과 또 화재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전기체 이런 것과 스프레이는 같이 안 써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한 게 지금 이 행동 때문에 30대 엄마가 숨졌습니다. 아기는 또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해요. 피하다가 참변을 당한 거죠? 네, 이게 2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지금 그 안타깝게 사망하신 고인은 5층에 거주하고 계셨고요. 이 불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 옆에 집이 가까웠습니다. 옆 건물이 바로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개월 아이를 살리고자 옆 건물 주민에게 이제 얘기를 했고 옆 건물 주민이 이 아이를 받아줬습니다. 1m도 되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받아줬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이제 그 옆 건물로 뛰어서 대피를 했는데 그 지금 아내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옆 건물로 뛰는 그 과정상에 밑으로 이제 아래로 추락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지만 5시간여 후에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AI로 재현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에게 유독가스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옆 건물로 아이를 전달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엄마는 추락 후에 숨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피해 가족이 중국 동포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동포이고 지금 3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30대 여성분께서 2개월 전에 출산을 하셨고 또 남편과 아기를 안은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큰 목소리로 구조를 요청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굉장히 절박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2개월 아이가 일단은 유독가스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성인 2분이 탈출할 시간은 오히려 충분했을 수 있지만 일단 아이가 유독가스의 치명적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아이를 먼저 대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이제 차례로 대피하는 과정상에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화재 사고 소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1심 진행 중 현직 부장판사와 술자리를 가진 정황이 김건희 특검에 포착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함께 재판해봤던 주포 이정필 씨에게 재판 로비를 하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에게 그해 8월 25일 너 사건 판사 접대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포항 출신의 모 지법판사 접대비 명목으로 350만 원 술값을 요구해 이 씨가 계좌 이체했다고 봤습니다. 판사 접대는 이 전 대표의 허풍이었을까? YTN 취재 결과 특검은 실제로 이 전 대표가 당시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A씨에게 재판에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판사의 직전 근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는데 특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이정필 씨의 돈으로 A 판사를 접대하며 여기서 진행되던 도이치모터스와 아리온 테크놀로지 주가 조작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8월 2일을 포함해 2차례 이상으로 술자리 횟수와 장소를 특정했고 A 판사에게 이에 대해 유선으로 일부 사실관계도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A 판사는 YTN에 이종호 전 대표와는 과거 봉사단체에서 만났을 뿐이고 이정필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1심 판결이 나온 뒤 연락이 와 통화한 바는 있지만 도이치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나왔다고 말하길래 판사와 그런 사람이 만나면 이상하지 않겠느냐며 만남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미 이 전 대표 재판에 이 전 대표와 A 판사, 동석자 셋이서 함께 찍은 사진을 이정필 씨가 술값을 대신 낸 자리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8월 2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이 전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석자로부터 이맘때 두 사람과 이정필 씨가 모두 함께한 술자리도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역시 사진을 찍은 날 A 판사를 만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재판 조언을 구한 것이지 이정필 씨를 소개하거나 참여시킨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판사는 지난 2월 명예퇴직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특검이 조만간 소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10대가 군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의 한 교차로에서 30대 근무원 A씨가 몰던 9.5톤 트럭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18살 B양을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양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B양은 등교 전 병원 진료를 받고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브리핑은 두 가지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 방문 관련된 것과 국무회의 관련한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 공간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고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의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물었습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 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었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다시 좀 읽겠습니다.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 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비들을 다 치워버렸다. 라며 고증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무회의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후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헬로윈데이 등 지역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제안하며 지방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처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지 물은 후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애경이 그룹의 모태인 화장품과 생활용품 계열사 애경산업을
태광그룹 컨소시움에 매각했습니다. 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애경산업의 지분 63.13%, 보통주 1,667만 주를 약 4,700억 원에 매도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5주기를 맞은 가운데 유족들이 기증한 고인의 애장품인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처음으로 해외 순회 전시에 나섭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미국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박물관을 시작으로 미국 시카고 미술관, 영국 대영박물관 등 세계 주요 미술관에서 해외 순회 특별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G마켓이 5년 안에 거래액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G마켓은 서울 코엑스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내년을 제도약 원년으로 삼아 국내외 사업 확장과 셀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이 소기름 우지를 사용한 라면을 36년 만에 다시 선보입니다. 삼양식품은 다음 달 국내 최초 라면 출시일 연도인 1963년을 기념한 삼양라면 1963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